미국의 7월 CPI 발표를 앞둔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 아무래도 국채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 이후 4.2%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어느새 4%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상승세가 상당히 진정됐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워런 버핏과 빌 에크먼 간의 대결, 지금 우선 1차전은 투자의 규제, 버핏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무디스의 10개 중소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은 영향이 거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한 바 있는데요. 미국 증시도 오늘 그런 움직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오늘 이슈로 본다면 예. 당초 일정 8일에 일정됐던 것보다는 하루 뒤에 2차 일정인 10일보다는 하루 앞서서 오늘 그 미국 증시 마감절에서 발표했던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2차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는 이틀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이렇게 동반 하락됐는데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의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진 것을 은행 위기의 은행 등급의 강등 우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장중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장 초반에는 이렇게 중국이 어제 물가의 그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다가 거의 회복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떨어진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당초 기업의 일정을 받아들여서 좀 이렇게 통제폭이 좀 이렇게 순화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는 당초 일정대로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사실 그 미국의 은행 등급에 대해서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어제 진단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일단 그 미국 증시를 받았던 가장 첫 번째 국가가 이제 아시아 국가의 증시였죠. 그 중에서도 한국의 증시가 가장 돋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모습 보면 한국 증시가 미 증시와 달리 디커플링 움직임을 보이면서 코스닥이 1.9%, 코스피가 1.2% 상승했죠. 예. 그래서 미 은행 조치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그 투자자분들의 현명한 집단지성의 힘과 그다음에 학습 효과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가 미국의 은행도 지방은행에 대해서 10개 강등 조치긴 하지만 경제가 좋다. 두 번째 노드 프랭크와 같은 위기 방지책이 과거 2011년과 달리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앨런과 바이든 대통령의 인재 문제에 있어서는 위기의 경험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국가가 어려울 때는 나선다 하는 애국심. 이런 것이 이제 결부돼서 은행 조치의 영향이 거의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국가 보려면 한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곧 이어받았던 어제 오후서부터 시작된 유럽 증시는 일제히 다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의 영향 때문에 사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졌다 하는 그 영향은 잘못된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마감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떨어진 데 있어서는 자, 2차 수출 통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기업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종전과 마찬가지로 더 강도 있게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프로리퍼레이션 확산 금융의 저지 문제. 요 확산 금융의 저지 문제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게 2차 수출 통제의 이렇게 보면 핵심 내용이 된다 하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채권과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신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기존 투자는 이미 빠져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반도체에 이어서 AI라든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하는 첨단 기술에 대해서 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이런 내용이 좀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장 마감에 이 빅테크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는 나스닥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는 장 하반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좀 주춤하는 양상, 좀 올라오다가 이제 했습니다는 나스닥 지수가 계속 떨어지는 요인. 여기 지수 하락폭을 볼 때에도 다우존스 지수는 0.5% 하락에 그쳤습니다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진 것도 바로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 이 수출 통제 얘기 시장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안보와 경제를 특히나 더 강조한 바 있었죠. 미중 간의 관계 또 새로운 국면에 맞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제 안보는 분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 수출 통제는 사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수출 통제했던 것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안보와 결부되어 있습니다는 경제 문제 치중해서 사실 그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했던 분야가 그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기업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중국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안보 문제는 이렇게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 국민의 생명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은 미 국민들의 어떤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안보와 문제에서는 한치 양보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안보를 우선하는 경제 제재 조치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통상법 232조 안보와 통상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사실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이제는 경제 제재 조치는 기업을 규제할 때 금융 제재가 아주 세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이 리얼 섹터, 실물 섹터에 지금 3대1 정도 높을 정도로 금융이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에 이렇게 팔로잉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뒤따라가는 인수가 아니라 리딩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 조치는 금융 제재가 되면 금융 제재가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용어가 PF에서 우리나라에 뭐 PF 관련된 게 아니고 PEF가 아니고 PF에서 Proliferation Finance에서 그 약자. 그다음에 동맹국에 대해서는 사실 그 군사라든가 이런 쪽에 금융을 지원해 주는 이 내용도 포함되거든요. 요게 Foreign Monetary Finance FMF 같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아니면 2년 전서부터 사실 이런 조짐 때문에 이렇게 금융을 제재한다. 금융을 제재한다 해서 리오프닝 경기 부양 효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빨리 좀 빼내십시오. 어떤 것도 바로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확산금리 저지, 그다음에 안보와 경제를 결부시키고 안보와 금융을 이렇게 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Foreign Military Finance 같은 공식적으로 Military Finance 옛날에는 군사를 할 때는 현금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대출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밀리터리 파이낸스라는 새로운 용어가 들어오는 것은 이번에 행정명령은 단순히 거기에 인공지능, 첨단 기술 이렇게 해서 제재 조치의 범위 이상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계를 한다. 리오프닝, 경기 부양 효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했던 문제다. 이런 트렌드를 정확히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가 결부해서 지금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한 2년 전서부터 홍콩의 ELS 문제, 이 문제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홍콩의 ELS 문제가 중국과 같이 미국의 대상이 되면서 홍콩의 H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 문제 3분기, 4분기에 굉장히 우리나라 ELS, 홍콩 H지수 같은 ELS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이 문제도 한국에서 보면 상당히 증권사의 부담이 작용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에 나온 투자 제한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 전해주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앞서 중국의 CPI가 발표됐는데요. 마이너스로 추락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 국면에 처했다. 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도 이제 미리 예상하면서 PPI가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국면이 됐던 것은 뭐 이미 오래전이죠. 벌써 한 10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으니까. CPI가 마이너스 떨어지느냐, 마이너스 떨어질 가능성 이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중국이 이 CPI가 바로 이제 발표됐죠. 그 예상대보다는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로 내지는 제로 마이너스대로 이렇게 될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부분은 다 아셔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플랫하게 제로로 걸린다든가 마이너스 0%에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0.3%대로 나왔습니다. 비교적 큰 폭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2021년 2월 이후에
2년 몇 개월입니까? 5개월 만에 예. 이렇게 마이너스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보겠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뭐 마이너스 4.4에서 작년 10월 이후에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국면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CPI야, 그다음 PPI 전부 마이너스 떨어졌습니다. 이 의미는 앞서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수출이 7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5%, 그다음에 수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5% 전형적인 불황경제다 하는 것과 함께 CPI가 마이너스 떨어짐에 따라서 내수와 외수가 동반 이렇게 침체를 보이는 이제 회복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1990년대 이후에 잃어버린 20년 이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사실 상대방이 어려울 때 팍 때려야 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는 팍 때려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경제가 괜찮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될 때 팍 때려야 사실 행정명령의 효과가 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중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CPI도 지켜봐야겠고요.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요즘 월갈에 보면은 세계의 대결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스레드가 출시될 때 뭐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나왔던 저커버그 그리고 머스크 간의 격투기 대결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사실은 오늘 바이든의 행정명령 가지고 이렇게 20분 이상 전체 방송을 채워드려도 예. 사실 부족합니다. 근데 이틀 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또 반복될 수 없어서 예. 이런 그 행정명령 이렇게 하면 은행 신용등급 감등 행정명령 국채에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월가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게 증시보다 채권 시장이니까 채권 시장 하면 시청자분이 이렇게 워렌 버핏과 리틀 워렌 버핏이 하는 빌 에크먼 간의 국채 대결 이게 예. 어떻게 됐을 거냐. 지금 한국에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했던 레버리지 300 같은 경우에는 반년 만에 투자 손실폭이 증권사가 미국의 국채 투자해라 해서 워낙 강도 있게 밀었기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강조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반년 만에 마이너스 30%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국채 대결은 우리 입장에서 관심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대결 많죠. 예. 근데 대결 많은데 역시 머스크 이렇게 회장이 종전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한 달 전서부터 스레드가 출연 이후에 여러 가지 트위터가 불리한 상황을 이렇게 맡고 가뜩이나 트위터의 적절적 인사합병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라든가 미 국민들의 이렇게 분위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이트에서 먹히느냐 이 문제에서 여기에 구출하기 위해서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계의 대결을 하는 주짓수 대결을 권유를 했죠. 근데 이제 저커버그가 그럼 하자 26일을 하자 예. 하는데 사실 정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예. 26일 하자 하는데 당신이 먼저 제안해 놓고 막상 하자 하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예. 이게 핑계를 대죠. 전형적인 일론 머스크 입장이죠. 어찌됐든 일정까지 나오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세계의 대결이다 해서 시청자분이 아마 이 사항도 앞으로 대결이 이루어질 것이냐 일론 머스크의 저 성의로부터 될 것이냐 하는 입장은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실제 대결이 성사되면은 그 대결이 끝난 다음에 또 어떤 기업의 주가가 뛰게 될지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이 보일 것 같고요. 자, 이 대결 이상으로 관심이 갔던 게 스레드와 트위터 간의 대결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네, 뭐 이 대결은 기업의 이렇게 대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주짓수 대결은 뭐 26일 개최하면 당장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그동안 스레드가 나온 이후에 트위터 위기감이 느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적됐던 내용들, 트위터가 지적됐던 내용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번 처음에 트위터가 특히 일론 머스크가 스레드 출애 당시에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 하는 내용이죠. 이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는 스페셜 301조의 통상법 시리즈 글로벌 스탠다드 보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침해는 아니다 하는 이게 판명이 돼서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더 공경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두 번째는
사실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절반을 해고했던 사람들이 이게 메타에 들어갔던 입장인데요. 이게 사실 스레드가 나온 이후에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에 해고된 사항이 니네들 들어가서 그걸 개발한 게 아니냐 하는데요. 본인이 잘라놓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얘기할 때 사실 공감대가 얻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메타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저항감을 이렇게 보면 반박 성명을 보면 스레드의 개발팀에는 사실 트위터 출신이 없다. 이 대목에 있어서도 월가 입장에서는 사실 메타 입장이 더 맞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구글이라든가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구글이 월등한 인력이 트위터보다 갖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 구글의 이렇게 그 자존심 때문에 이 문제는 트위터에 해고된 인력이 들어와? 그러면 홍영표 입장에서는 그거 쓰겠습니까? CEO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명분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테슬라와 트위터가 지금 동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 한번 아까 강수민 캐스터랑 같이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2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격 할인 효과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한 달 전부터 결정적으로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와 저커버 간의 대결, 그다음에 트위터와 메타 간의 대결, 스레드와 대결 문제에서 전부 밀리는 분위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 주가가 $242까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이게 $300 육박하다고 이 테슬라에 대해서 칭송하는 이런 분들이 한때는 뭐냐 이게 $300 육박하니까 과거의 이 영화를 되찾겠다 하는 이런 입장에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와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는 결과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테슬라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땐 차익 실현을 해달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됐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대결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대결, 그리고 저커버그와 머스크의 대결. 이번엔 또 하나의 세기의 대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버핏과 에크먼의 대결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공교롭게도 오늘 대결 얘기가 이제 세 번째 얘기 되는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린 중국과 미국 행정명령 나왔죠. 예. 그다음에 세계의 대결하는 그 저커버그와 머스크 간의 대결, 그리고 이제 국제 대결인데요.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렇게 국제 대결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좀 잘 아시죠?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문제는 미국의 외화포시, 달러포시 이렇게 국채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때 피치의 신용등급 나온 이후에 어려울 때 워렌버핏은 소방서 역할을 해서 미국의 국채는 안전하다 하는 입장이죠. 근데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은 작은 리틀로 이 표현도 적당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워렌버핏이 어떻게 작은 리틀로 표현하겠습니까? 명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되죠. 근데 이제 원론에서 월가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미 국채는 안정자산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국채 대결이라 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미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약화되면 가격 하락에 공매도 쳐라 하는 입장으로 투자 전략이 나오겠죠. 예. 그런 시각대로 만약에 했으면 지금 상태에서 어떤 대결일까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버핏의 사실 그 입장에서는 피치의 조치 이후에 매주 이렇게 $100억 미 국채를 매입했죠. 근데 에크먼은 본격적으로 국채 하락을 해서 공매도 쳐라. 예. 실제로 빌 에크먼이 운영하는 이런 자산에서 보면 미국의 국채 하락을 해서 공매도를 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지금 월가에서 화제가 되는 것은 너무 단기에 많은 이렇게 악재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4.2% 공포에서 벗어나서 4.2에서 4%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기간상으로 보면 급락이다. 그러면 아시겠습니다는 사실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국채 가격은 올라갔다. 그런 측면에서는 4.2% 당시에 국채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국채를 매입했던 버핏은 승리가 하는 거고
4.2% 국채가 이렇게 국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해서 공매도에 쳤던 빌 에크먼은 대단히 손실을 기록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다만 일각에서는 버핏의 승리가요, 일장 추몽에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7월 CPI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1라운드인데요. 2라운드, 3라운드는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라운드는 버핏의 승리다 하는 측면에서 이 결과가 뒤집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발표되는 7월 CPI 결과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플레가 추가로 이렇게 안정되느냐 아니면 인플레 재발하느냐, 정말 최대 관심이죠. 그래서 인플레 재발할 때는 10년물 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버핏이 지금까지 1라운드에 승리했던 부분이 결과가 뒤집혀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뭐 월가 입방아 찍기 좋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대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상태이거든요. 오늘 대결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7월 CPI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6월 CPI의 3%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정년 동월비거든요. 근데 작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는 작년에 6월이 미국의 CPI가 9.1%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6월의 CPI 3%는 이례적이다.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3%다. 그러면 7월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올라간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 이게 인플레 재발 우려 관련해서 올라가는 건 단순히 CPI가 올라간다 해서 인플레 재발 우려가 나오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3.3%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3%는 벗어나느냐? 그러면 벗어난다면 인플레 재발 우려가 되는 거고요. 3.3% 이내에 들어올 때는 비록 2월 달에 3%보다 높게 하지만 이게 인플레 재발 우려는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미국의 주거비가 굉장히 안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중앙일보에서도 아주 특집을 이렇게 썼는데요. 주거비가 의외로 안정되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거비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유럽10은 OER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번 말씀드렸죠. 자가 소유에 내지 않는 임대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근데 미국은 포함시킨다. 그러면 포함시키면 내지 않는 상상의 주거비를 포함시키면 CPI에서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주거비가 안정된다면 사실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사실 미국에서 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요즘 들어 미국 국채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버핏과 이번 세계의 대결,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하겠죠. 그래서 1라운드의 버핏의 승리는 CPI 발표를 위해서 이 결과가 다를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보면 페드의 통화 정책, 금리 정책에서 좌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시겠습니다는 최근에 페드의 3인방에 해당되는 윌리엄스, 이분이 매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죠. 또 미국의 보드멤버, 금리를 결정하는 보드 멤버의 사실 지방은행 중심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서울 살아보면 페드에서 보면 이렇게 3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사실 윌리엄스인데요. 이 문제를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윌리엄스가 2인자다 얘기하는데요. 미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의 권력사역에서 보면 대통령이 전체 권력사 이러면 대통령이 1순위, 그 다음에 부통령이 2순위, 3순위가 하원의장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에 바이스를 붙은 사람이 하원의장보다 권력설이 뒤처진다면 대통령의 위상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과 부사장. 근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바이스를 굉장히 미 하원의장보다 낮추면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페드도 부의장을 예를 들어서 지역은행의 총재라 하는 사실 그 윌리엄스도 낳게 하면 페드에 대한 의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임의적으로 사실 윌리엄스가 2인자다. 그런 당신이 얘기하는 거고 권력상으로 보면 사실 윌리엄스는 3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강한 매파를 갖고 있는 윌리엄스가 최근에 인플레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7월 CPI를 앞두고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 인플레 재발 우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서 미국 증시를 지금 버티게 했던 큰 요인이죠. 예. 근데 자, 지금 잭슨홀 미팅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사실 중립금리라는 문제가 가장 최대 이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립금리 본데는 아시겠으면 허리만, 라우그, 그다음 윌리엄스 모델에 이어서 지금 중립금리가 2에서 2.5%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2에서 2.5는 장기적으로 페드 멤버들이 생각하는 이런 금리인데 이게 중립금리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잠재 성장을 유지하는 이런 그 금리 수준이 2에서 2.5%로 윌리엄스가 추정 모델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럼 인플레 타겟팅이 지금 2%죠. 그럼 하단 2%를 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금리가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사실 금리 인상의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탑 지금까지 올렸습니다. 7월까지도 올렸죠. 0.25% 올렸죠. 6월 동결하고 올렸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는 스탑하라. 스탑하라. 좀 충분히 지켜봐라. 그래서 스탑해서 앞으로 충분히 올라간 홀더해라. 이런 원칙을 고세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원칙대로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미국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렇게 힘들다면 버핏의 최종적으로 버핏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번 버핏과 에크먼 간의 미국 국채 대결 결과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금융사들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해서 미국의 국채 투자에 대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강조한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플레 문제에서 완전히 잡히지 않기 때문에 미 국채가 사실 피벗돼서 투자의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는 단기채는 하지 마라. 어차피 미 국채는 장기채다. 예. 장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문제고 국채도 옛날과 같이 미 국채가 디폴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회사채 중에서는 인텔보다도 미 국채가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그래서 회사채 트리플 A의 종목을 담보해서 사실 커버드 본드가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ETF 같은 레버리지 300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쪽에 국내 대형 증권사가 이걸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냐? 자,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금리가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떨어져 하면 아이고 돈 벌 때 뭐냐 한꺼번에 벌어야지 레버리지 300죠? 해서 하는데요. 이게 지금 반년 만에 수익이 마이너스 30%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생각합니다. 증권사 당사의 이익을 하는 거냐, 고객의 이익을 하는 거냐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좀 이런 문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채 투자는 장기 투자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를 벌고 예. 장기적으로는 캐피탈 게인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투자 전략으로 그것이 미 국채의 직접적인 투자는 어려우니까 ETF, 최근에 된 ETF도 투자 전략을 삼을 것을 다시 한번 권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당사 이익적인 측면에서 투자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레버리지 3배까지 치는 국채를 안전자산이라는데 레버리지를 3배를 치는 것은요, 그는 국채의 안전 기능을 희석하는 거죠. 예. 고객을 위한 거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